이래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등기상에서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예. 등기부 보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등기부에 일단 결과가 나오거든요. 결과들이.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권모 씨가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단기간에 매집을 합니다. 매집을 하고요. 이제 매집하는 사람 입장에서 갖는 의미는 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사고 이러면서 시간이 걸리거든요.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로 매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차 나가 있는 주택을 갭 조금 또는 무갭으로 모아드리니까 짧은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네네. 자산 없이 샀기 때문에 세금도 못 내는데 네네네. 그게 한 1, 2년 누적되면 터지니까 네네. 그 누적돼서 터지기 전에 빨리 매집을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. 네네네. 그 권 씨도 보니까 하루에 거의 2채를 계약을 해야 네. 이게 1200채가 될 수준이에요 2년 동안. 네네. 그렇잖아요. 예. 이런 깡통전세 사건들의 경매에 들어가면 다 종부세들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. 지금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정말 억울한 이유가 등기부 다 확인했는데 맞아요. 막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. 이제 등기부를 보고도 등기부를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대규모 물건들을 위탁자인 시행사가 이제 임대를 놓으러 다니거든요. 그걸 덥석 그 위탁자하고 계약하고 위탁자 그 시행사한테 보증금 주면은 나중에 신탁회사한테 돈 못 돌려받습니다. 그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낮은 거예요. 왜냐면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였어? 신탁회사인데. 근데 왜 시행사한테 돈 줬어?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할 말이 너무 많으신 게 등기부 다 봤는데 문제가 없거든요. 네.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동시진행 방법으로 해가지고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동시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요. 그래서 지금 이 등기부에는 이제 권모 씨가 매수했을 때 실거래가 등기가 돼 있어요. 네. 이 가격 보면 3억 내고 안 들어갔겠죠. 근데 이게 언제 등기됐냐? 그 임차인이 본인은 낸 그날 또는 그 다음날. 네. 대규모 깡통전세 사고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실거래가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을 물색을 하는 거죠. 임차인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네네.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동시진행이라는 수법이 결국은 세입자가 이 가격을 모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 내가 내 돈 없이 빌라를 사들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를 노릴 수 있는 거네요.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네 이 동시진행 수법이. 등기부 열심히 봐도 알 수 없고요. 매일 봐도 알 수 없고요. 그래서 깡통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들은요, 진짜 정말 억울한 겁니다. 이 무기입 투자 깡통전세 사건들을 이제 조금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요, 이 피해를 임차인이 이제 독박을 쓸지 아니면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지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. 거의 19개예요. 네네. 뭐 결국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건 결과는 같은데, 어디서 뽑아먹냐.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. 공시가의 150% 기준에서 그 밑으로 임대를 놓으면 이 나쁜 선수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어요. 그 대신에 허그의 전세 보증을 붙이기가 편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쉽게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돈 많이 벌어보겠다 하면은 이제 150%가 아니라 우리 도전적으로 200% 해보자. 그리고 뭐 허그 전세 보증을 꼭 칠 필요 있어? 그냥 임차인이 피해 부담하라고 하지 뭐.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선수분들이 한 단지에서 조그만 단지에서 많은 금액을 이제 입만 포켓에서 가져가고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명의를 왜 돌려가면서 하는지. 한 명이 사고 치면 이제 그 사람은 신용불량자 되잖아요. 그럼 자기 이름을 못하니까 다른 선수가 또 나서야 되고요. 또 나서야 되고. 그래서 허구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요. 그리고 자기들 이름 다 떨어지면 이제 법인도 쓰고요. 일단, 신축 빌라만 먼저 얘기하면요. 가장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신축 빌라. 보통 우리가 신축 빌라라고 하면은 30평 미만을 말합니다. 한 단지가 30평 미만. 여기 이제 제일 리스크가 큰 공간인데, 여기는 신축 이후에 첫 매매할 때는 이 실거래가 신고를 아예 할 의무가 없어요. 찬매매요? 권모 씨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등기부에 이제 권모 씨가 매수를 하더라도 금액이 금액이 안 지킵니다. 실거래가 없으니까.
그렇죠.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. 이제 그 단지의 매매 실거래가를 한번 조사해 봐야지. 그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은 그거에 70%로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인터넷 검색했는데 그 단지는 아무것도 안 돼요. 예, 텅 비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도 사실 피해가기 어렵습니다. 이분들은. 네.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저도 취재하면서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왜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입법은 이렇게 적고 정보는 안 주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좀 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지 최소한의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지 않겠냐? 그냥 저는 텅 비어 있는 느낌 들어요. 숭숭 구멍 뚫린 그물 같은 느낌이 들던데.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? 라면을 1000박스를 갖고 있어요, 개인이. 이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저는 그게 네네. 너무 이상해요. 집을 1000채 갖고 있는데 이상하지만 죄가 되진 않아요. 그런데 라면을 1000개, 쌀을 1000가마 이런 거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서 물어볼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, 네네. 비용은 어디서 네네네. 났느냐. 자, 달러를 만일 사과 박스로 1000박스를 갖고 공원에 딱 쌓아놓고 있다고 봐요. 그러면 외환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. 근데 빌라를 1000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요, 저걸 누가 가서 물어봐야지? 담당자가 없습니다.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. 자,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담당자를 만들어요. 그걸 이제 미션을 줘야 돼요. 이거 그런 조치 없이 무작정 그냥 국가기관에 막 왜 정부가 일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지금 당장 감정에 호소해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걸 냉정하게 이제 이런 피해들을 어떻게 줄일까 좀 냉정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그 미션을 부여해야 되는데요. 아니 근데 저희가 네. 언뜻 봐도 국토부도 있고 많잖아요. 근데 네네. 거기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. 지금 저기 국토교통부가 지금 1년에 두세 번 정도 실거래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요.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사 권한이 부여된 게 지금 3년이 안 됩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부동산 거래라든지 증권 금융 거래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행정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유리합니다. 그 빅브라더로 논쟁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. 그리고 하면서 그 투명하게 관리할 수 하는지, 그리고 국회라든지 감사원, 또 시민단체 이런 것들, 권력기관, 공권력의 그 공정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게 낫지. 빅브라더 논란이 있으니까 다 조사 다 하지 마. 아무것도 하지 마.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피해는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 깡통전세 사고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미션이 주로 누구한테 있는지 사실 모호합니다. 네. 그리고 아마 피해자분들은 절감하셨을 텐데 이런 피해 사건을 고소장을 써서 경찰서에 갖고 가면요, 이게 사실 잘 처리가 안 됩니다. 첫째로 피해액이 그분 수사기관에 볼 때는 작아요. 그래서 지금 깡통전세 사고들이 보통 2, 3억 원 정도 사이에서 다 만들어 빌라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금액을 젊은 임차인들이 그 금액을 원해서도 그렇겠지만 그 금액대에서 사고가 나면 수사가 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더 큰 사건들이